자, 오늘 이야기는 커버드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불편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걸 얘기를 한번 하고 말 건 아닐 것 같아서, 좀 더 이어서 하면, 얼마 전에 그 종편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긴 한데, 원래 언론이라는, 그래도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언론이잖아요. 언론의 책무가 뭡니까? 비판하고 견제잖아요. 근데 비판하고 견제, 지금 같은 코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사실은 이미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 이후로 명확하게 그 원인이 이미 증명됐는데, 아무리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무슨 기도회를 하고 코스피 오르라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눈치를 보는 건지, 이건 당연하게 이미 확인된 사실인데, 언론이라면 비판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아쉽고, 그리고 또 어떤 유명 유튜버 컨텐츠를 보면은 마치 이 정책이나 이런 그 도입에는 문제가 전혀 없이 외부 작전 세력, 말하자면 요즘 얘기하는 거는 어떤 헤지펀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헤지펀드랑 비슷한 그런 세력에 의해서, 과도한 매도 매수에 의해서 증시가 흔들린 것처럼, 말하자면 정책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용하는 나쁜 세력들 또는 외부의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거는 본질을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정책이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상품이 나오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말하자면 문제의 발생 원인, 주체가 명확한데 이거를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 이런 행위들은 제가 보기에는 눈치 보고 입만 맞추기,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질 않아요. 적어도 언론사라면 어느 정도 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언론인인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언론사들도 수익을 창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일반 사기업처럼 오직 수익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언론사라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생긴 문제의 원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도입되고 나서부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국민은 손해를 봤지만 반드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즉 증권사 같은 데는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챙겼을 겁니다. 그 거래 수수료로 인해서 증권사들의 이익은 세금으로 또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정부는 손해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의도로 이 상품을 도입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했을 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상품이 도입되기 전에 물론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무능의 영역이고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품 많이 봐줘서 이 상품 도입했을 때 이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이 상품을 도입했다. 그것 역시도 무능한 거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 상품 도입돼서 이미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됐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또한 엄청난 잘못이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의무잖아요. 과연 그 국가의 의무가 지켜졌나요? 적어도 재산을 지켜야 되는 국가의 의무는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이게 원래는 이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로 채널을 좀 채우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사실 이런 컨텐츠까지 만들게 됐는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커버드콜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자산을 2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부동산이던, 일단 급여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어떻게 쓸까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식으로든 담보대출을 받던 팔던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시장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기분 좋게 대부분 못 팔죠. 본전 생각나서 들고 있으면서 대출을 받거나 생활비를 써야 한다는 경우. 그런데 거꾸로 급여처럼 매달 현금이 입금된다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월배당, 분기배당, 연배당, 배당주도 있고 커버드콜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2주마다 저는 배당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배당 입금 알림이 뜨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왠지 건물 월세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물론 당연히 배당이 공짜는 아니죠. 자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그 기초자산이
상승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배당금 지급되는 순간 손실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기적인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제가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또는 폭락장이 온다고 하면 그 돈을 모아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죠. 이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배당주를 선호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배당은 원금 돌려받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따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이유, 커버드콜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뭘까요? 커버드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즉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40%가 올라갑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커버드콜은 당연히 그 40% 이상 못 올라갑니다. 일반 ETF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상승을 즐길 때 그만큼 커버드콜은 못 올라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든 커버드콜이 이럴까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 표를 보면은 상품 이름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수익률을 보면 6개월 수익률 8.41%, 현재까지 9.48%, 1년 수익률 26.14%로 나와 있죠. 이 종목은 커버드콜입니다. 똑같이 S&P를 추종하는 거예요. 6개월 8.41, 6.46, 2% 정도 차이가 나죠. 1년 수익률 26.14 대 22.34. 이렇게 보면 당연히 커버드콜이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3, 4% 정도 못 따라갑니다. 수익률. 하지만 배당을 한번 볼까요? 자, 이 S&P 500 일반 배당률은 연간 배당률이에요. 1년에 0.93%. 이 커버드콜의 배당률은 7.2%예요. 그러면은 아까 3, 4% 정도 1년에 못 따라가는 배당 수익률을 제하더라도 13% 정도 커버드콜이 총 수익률에선 이익을 본다라고 말씀드릴지, 모든 커버드콜 상품이 이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커버드콜이라고 모든 게 나쁘다, 또 커버드콜이라고 모든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상품을 잘 고르기만 한다면 총 수익률 기준으로 더 좋은 수익을 보여주는 커버드콜도 있다, 그런 고정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버드콜 좋은 옵션일 수 있어요. 좋은 상품을 잘 고르기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13%의 추가 수익, 그러니까 총 수익에서 커버드콜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년에 10%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십니다. 예금할 경우에도 이은행, 저은행, 저축은행, 제3금융권, 2금융권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이자 더 많이 주는 거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0% 이상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1년에?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예금과 주식은 전혀 다르죠.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더 재미있을지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면 투자 수익 중에 강남 아파트 가장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수익률만 얘기를 해볼게요. 평균 수익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GPT한테 통계를 물어보고 GPT에서 뽑아낸 자료. 실제로 2000년도부터 2025년까지 25년간의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9배 정도 올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연평균 약 9% 정도예요. 네, 어떠세요? 고작 9%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높구나, 역시 9%나 된다. 연평균 9%.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 집에서 돈이 매달 나오나요? 값은 올랐지만 현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자산 증거만 있을 뿐. 담보대출로 현금을 창출한다? 이건 원금 까먹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결국 돈이 필요하면 이 자산 대출로 맡기거나 팔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게 부동산입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배당이나 이런 커버드콜 상품들, 괜찮은 상품을 찾으면 마찬가지로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량 커버드콜도 많으니,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불량 커버드콜이란 배당은 굉장히 높게 주는, 나중에 1년 뒤에 보니까 그 배당금보다 훨씬 더 원금 손실이 결국 손실이잖아요. 불량 커버드콜 잘 고르셔야 돼요. 자,
어떠세요? 커버드콜이 원금 까먹는 상품이라고 아직도 드시나요? 제가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중요한 건 총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투자하나요? 아니죠.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커버드콜의 원금도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미국 커버드콜 중에 대표적인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커버드콜, 그렇게 좋은 커버드콜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도 엄청납니다. 자, 50대인 저는 커버드콜 50% 외에 30% 안전자산, 20%는 성장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요. 월급이 계속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 젊은 분들하고 월급이 곧 사라질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게는 이런 배당 투자 비중보다는 성장주 투자의 비중을 더 높이라 이렇게 권고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 정해져 있는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선호도의 문제인 거죠. 저는 앞으로도 커버드콜 이 상품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저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고 그걸 배당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상품을 찾아다니면서 이 비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목돈이 생긴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미래 전체 자산이 커지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매달 통장에 현금이 찍히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